오늘의 머릿말. 고전 소설을 다시 읽을 때면 묘하게 설렙니다. 다시 읽으면 반드시 제 기억하고는 다른 걸 읽게 될 예정이거든요. 처음 봤을 때 좋았던 대목이 지금은 감흥이 없고 있는 줄도 몰랐던 대목에서 갑자기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작가는 이걸 다 알고 썼을까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고전은 다시 읽으려고 일독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 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동네를 한번 둘러보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익숙해지면 좋아하는 가게를 지도 없이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또 모르던 골목길을 발견하고 좋아하게 되기도 하는 식으로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없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고전 여행에는 이분 모셔야죠.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갑자기 참하게 인사하시네요. 왜죠? 갑자기 저의 이제 회사원 자아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분 보통 또 자주 들어가 계시는 것 같던데 갑자기. 네. 이 청취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으로 탄생한 코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박혜진의 고전덕질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박혜진의 고전덕질은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 박혜진 편집자님과 함께 고전문학 덕후의 마음을 마음껏 펼쳐보는 코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차마 말할 기회가 없었던, 하루 종일 말해도 모자라서 포기하고 말았던 그의 심장을 울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님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도서전이라는 그 출판계 큰 행사를 하나 치렀고요. 네. 이제 출판계에서는 보통 도서전 치르고 이제 노벨상 오면 1년 끝난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제 큰 게 하나 지나가가지고 후련하기도 하면서 아니 이게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또 이제 뜨악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연초에 개인적으로 제 GPT한테 신년 운세를 봤었어요. 네, 어머,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돈 내고 보기는 아깝고 이제 챗 GPT한테 봤는데 6월을 조심하라 그랬었거든요. 6월에 이제 혀 때문에 날아갈 것이다. 이야, 구설을 조심해라. 이야. 근데 뭐 편집자에게. 다행히 네 뭔가 크고 작은 인생의 쓴맛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 6월이 지나갔다라는 거 후련함이 일단 엄청나게 크고요. 또 제가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딱복의 계절이 와서 딱복 좋아하시는군요. 그쵸. 요즘 좀 행복하게. 드물게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드물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아마도 그 도서전 앞두고 벅찬 마감으로 매일매일 웅장해지는 마음과 함께 주머니에는 사표를 품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빨리 끝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게 사실 책이 이렇게 한번 쏟아져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소강 맞아요. 상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을 좀 허니문처럼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기도 됩니다. 근데 또 상반기에 냈어야 되는데 못 낸 게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약간 빚쟁이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출근할 때 오늘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자라는 마음으로 또 막 드물게 행복하다고 했지만 또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있어요. 네. 드디어 리딩 케미스트리의 신규 코너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소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코너화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던 게 이게 약간 덕후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좋아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설명할 때가 제일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됐다가 근데 그쵸.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돼서 예상 가능한 어떤 반론들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대목이 중요하죠. 네, 맞아. 네. 이렇게 하면 약간 객관적이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네. 그리고
이걸 또 처음 보는 분들의 마음을 또 생각하면서 줄거리도 좀 꼼꼼하게 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무 사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막 묻어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얘기하려면 사람이 말할 때 맥락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노래 중간부터 쭉 부르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엉킨 목걸이 푸는 것처럼 참 이게 말하기가 애매하다. 항상 그래서 되게 뭔가 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도 회사에서 이 책 데미안 가지고 한번 무슨 레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데 레터 A4용지 한 장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A4용지 제가 4장을 쓴 거예요. 근데 4장을 썼는데 그 4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난 되게 고생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하는 글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왜 흥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친 비장함과 알 수 없는 그 뭔가 눅눅함이 있는데 그걸 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마음이 무겁고 그냥 이게 어쩌면 1회로 마감할 수도 있겠다. 아니라고. 네, 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말하면 좀 편안하게 다듬으면서 왔습니다. 네, 이게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 좋은 노래는 중간부터 들어도 좋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저도 책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도입부가 되게 길어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책 제목이 뭐고 작가는 누구고 뭐 배경 설명하고 뭐 줄거리 얘기하고 뭐 작가 소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밟아서 적당히 뭐 이런 점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네. 덧붙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는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소개하기에 적절하다고 네. 보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편집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너무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 반론 같은 것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지 않는 작품이면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좀 그렇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작품으로 가면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랑에 빠질 때 어떤 사람의 뭔가 어긋난 부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뭐 덧니가 있다든가. 남이 지적하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거울 보면서 이 점은 빼고 싶어. 이 덧니는 없애고 싶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어떤 뭐 버릇 같은 거 자기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상대가 볼 때는 이건 그쵸. 이건 나만 아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식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난 저거까지 좋아. 하면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것까지 좋아해 주는 거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어떤 책들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은 묘사가 너무 장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묘사 장황한 걸 누가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야. 이 작가의 특징은 그 묘사에 있고 그 장황해 보이는 묘사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그 말을 할 때 좀 말을 평소처럼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 반론을 듣는 순간 목이 좀 메어요. 일단 좀 목이 메어서 그 말하는 그 태도 자체가 뭔가 너무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데 그쵸. 그 이미 객관성을 잃은 사람의 그쵸. 눈빛으로 예, 예. 얘기하니까 잘 광기가 먹히는 것 같진 광기는, 않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고전 덕후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고전 변태와 함께하는 고전 덕후라는 코너가 되었고요. 네. 저희 첫 시간으로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 책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이 박혜진의 고전 덕질 코너에서는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다루는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미학과 망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읽고 들으셔도
안 읽고 들으셔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데미안에 빠지게 된 계기부터 당신을 망치게 된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체적인 설명과 줄거리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이 설명이 되게 뭔가 힘있게 느껴져요. 왜냐면 사실 여러 매체나 뭐 이런 데서 소개를 해보지만 항상 이 줄거리랑 설명이 거의 대부분을 맞아요. 차지하고 네.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거는 뒤에 조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생략하고 그쵸. 이제 너 한번 얘기해. 예. 라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갑자기 딱 멍석을 딱 깔아주시니까 뭔가 떨리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다르게 네. 힙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주어를 나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달은 저는 헤어지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깨닫게 된 것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헤어지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군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대학생 때 만난 첫 번째 남자친구랑 결혼했어요.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주연애를 해서.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여기도 첫 직장입니다. 10년째 근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까지 말하면 다른 분들이 저를 되게 안타깝게 쳐다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동경하는 포인트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네. 처음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고 뭐 제가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와 헤어진다라고만 생각해도 약간 눈물이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도 사람들 되게 잘 적응하고 회사 가고 하는데 그냥 며칠을 멍하니 있고 그게 중고등학생 때인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계속 수업해 주시던 선생님이 학원 떠나게 되셔가지고 그날 친구들한테 이제 다 인사를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간식을 사주고 이렇게 작은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선생님한테 막 되게 막 자연스럽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막 가지 마세요 하면서 어떤 애는 막 글썽거리고 막 어떤 애는 막 선생님한테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슬픔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쌩글쌩글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섭섭하다, 뭐 혜진이는 안 슬픈가 봐 이러는데도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쌩글쌩글.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나와서 그 더 이상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는 골목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오열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 뭔가 슬픔의 정도가 이 슬픔의 상황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뭔가 그렇게 뭔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좀 그 그라데이션이 되게 넓은 적당히가 안 되는. 적당히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꼭 헤어지는 게 타인이랑만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단계에서 그러니까 관문이라고 하죠. 관문을 지나면서 이렇게 좀 힘들었어도 새로운 관문으로 접어들었다.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에 기쁨의 방점이 찍혀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 인생의 관문마다 기쁨보다 슬픔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열린 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닫혀버린 문,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는 열렸는데 이제 밖에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일방향의 문을 되게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아무도 공감 못 해주는 슬픔에 되게 오래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이 20대 초반에 그런 또 슬픔에 되게 오랫동안 빠져서 거의 저는 20대 몇 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 너무 힘들면 그 생각이 안 나나 봐요. 비슷해요. 20대 초반에 저는 특히. 저 생각이 그냥 통째로 없었어요. 한 3년, 4년?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성장소설의 거의 뭐 경전이다, 뭐 근본이다라고 하는데 나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싱클레어라는 애는 성장을 하면서 되게 제가 볼 때는 슬픔과 괴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이렇게
용인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고전, 누구나 인정하는 고전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안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에게 초반에 확 빨려들게 해줬던 게 이 두세 개라는 그 챕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세 개는 쉽게 말하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예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누구나 다 두세 개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분법만큼 세상의 규칙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애한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너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갖다 준다. 엄마 거짓말. 울면 우는 아이 나쁜 아이니까 이렇게 나쁜 아이, 좋은 아이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명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이분화된 세계에 살죠. 근데 그러다가 이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싱클레어 부모님이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분이시고, 저는 솔직히 단점보다 장점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이 아이한테는. 완전 그렇고 좋은 양육자예요. 좋은 양육자예요. 그린 것 같은 좋은 양육자입니다. 맞아요. 예. 정말 아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맞아요. 답을 강요하지 않고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계속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엄격하게, 또 때로는 이렇게 온화하게 계속 이렇게 규칙을 알려주시는 양육자잖아요. 이 양육자가 있는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싱클레어가 있고, 또 이 어둠의 세계, 이 집을 나가서 이게 몇 개의 골목만 통과하면 바로 그 어둠의 세계가 열린다고 얘가 알고 있는데, 밤만 되면 이제 거기에는 술 취한 아저씨들 돌아다니고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의 그 비명 지르는 여자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바로 크로머라는 아이거든요. 이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그 크로머는 공립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아마도 싱클레어 눈에 크로머는 두려우면서도 호기심의 대상, 자기가 한번 이렇게 구경해보고 싶은 상대, 왜냐면 자기는 항상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호기심조차 용인되는 따뜻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상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그 낮에 이렇게 크로머랑 같이 놀거든요. 근데 이 크로머랑 놀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도둑질 이야기를 허풍을 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애들이 의뢰 그렇듯이. 근데 이제 그날 같이 집에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집에 가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싱클레어가 그 자기네 집에 두꺼운 철문을 열고 쓱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크로머가 너 그렇게 급하게 굴지 마 너 하면서 따라 들어오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있는데, 전 사실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변태라니까. 왜냐하면 그 철문을 딱 들어오는 그 날랜 몸짓에서 크로머가 마치 모욕이라도 받은 듯이 맞아요. 얼굴을 딱 붉히는데, 왜냐면 이 싱클레어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그래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자기를 받아주는 빛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좀 공립학교 애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쏙 들어오고. 근데 이제 크로머는 어둠의 세계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인데, 그 순간 그 무거운 철문 속으로 쏙 보호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싱클레어가 너무 얄미워서 걔를 이제 잡아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협박이 시작돼요. 맞아요. 근데 너 아까 뭐 훔쳤다고 했지? 너 그거 네가 훔친 거 내가 그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은 나한테 포상금을 줄 텐데, 너 알겠지만 나는 너 같은 부자 아빠가 없거든. 나는 그게 필요한 놈이야. 내가 가서 얘기하길 바라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사실 그 모욕의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싱클레어가 계속 크로머에게 소환되어 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소환하는 방식 또한 너무나 또 저에게 구미를 당겼는데 뭐냐면, 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빛의 세계라는 거는 시각적으로는 집 사면을 다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로머는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휘파람으로 불러요. 근데 시각적으로 아무리 사면을 다 차단해도 이 들려오는 소리까지 막을 수 그쵸. 없잖아요. 진짜 이 휘파람이 뱀처럼 그 벽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번 싱클레어를 불러갖고 나가는데, 그때 싱클레어는 뭐 집안에 있는 거 뭐 귀금속이나 뭐 아빠 시계라도 가져가서 이제 바치게 되면서 거의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그 거짓말을 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 때문에 크로모한테 완전 물려서 이제 계속 어둠으로 소환해 나가는 게 바로 그 휘파람이라는 장치죠. 근데 이제 그 휘파람을 통해서 막 소환을 해서 나가다가 처음에는 돈만 요구했던 크로모가 어느 날 진짜 회심의 제안을 해요. 누나 데려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종류의 제안이라는 것을 아무리 어려도 10살 남짓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싱클레어도 알죠.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어디선가 또르륵 이 구원자 데미안이 그쵸. 나오면서 이제 이들을 구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싱클레어가 이 비로소 내가 두 세계의 경계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에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 누나 입장에선. 그 나락의 순간에 가까스로 데미안에게서 이제 구원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데미안이 걔를 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크로모를 굴다리 밑에 가서 때렸는지 아니면 협박을 협박을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성장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랜 지연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은 그 지연에 관한 소설이기도 해요. 10대에 걸쳐서 데미안을 만났다, 맞아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이 싱클레어가 정말로 서서히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 유년의 세계로부터 걸어 나왔다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숨어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설은 성장 소설인데 이제 우리가 줄거리만 요약해 놓고 보면 그 데미안이 계속 얘한테 건네는 질문들에 의해서 싱클레어가 정말 뭐 알껍질이 열리듯이 열리는 것 같지만 열리는 것보다 움츠러드는 순간이 더 많고 네. 그리고 아니야.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역시 우리 엄마가 너무 최고야. 역시 우리 누나가 손잡고 노래 부르는 이 집이 최고야. 나는 그 데미안이 알려주는 뭔가 그 스스로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세계. 자꾸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자꾸 네가 판단해보라고 하는 이 세상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 이걸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이 빛의 세계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계속 숨어든 이 과정이 훨씬 길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막 이 명문장만 보면 가슴이 되게 웅장하잖아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알은 세계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성장이 막 어느 순간에 불꽃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아프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인간이란 정말 변하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성장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 본능보다 보호하려는 본능이 훨씬 크다.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 우리 가만 안 놔둔다라는 그 어떤 세상의 그런 무자비함까지 느끼면서 그 성장 지연에 관한 소설이라는 거 그게 저에게 다시 읽었을 때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20대 초반 제 인생으로 따지면 거의 뮤트 된 시기?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없고 그 시기에는 심지어 일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편집당한 시기 꿈에도 안 나와요. 편집당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뭐 나만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고 특히나 이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저를 지배했던 감정이 자기 연민이었는데 저는 싱클레어도 되게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는 맞아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되게 좀 고상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한 부분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형편이 그랬다. 그다지 세련되지 못한 이런 식으로 나는 외로워지도록 그리고 무정하게 환히 웃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잠긴 낙원의 문 하나를 나와 유년 사이로 세우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눈뜸이었다. 자기 연민을 나 자신에 대한 향수라고 얘기한다고? 되게 멋지네? 라고 하면서 그래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그렇게 빗대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항상 그 당시에 저를 잘 묘사해주는 문장으로 그 보르헤스가 자기가 실제로 꿈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쓴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위험에서 벗어난 사슴이 실망한 모습을 한 사냥꾼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꿈을 꾸었다.
근데 사실 이게 꿈이니까 사슴도 나고 사냥꾼도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슴이 풀려났으면 저 앞으로 막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사슴이 뒤를 보면서 사냥꾼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단 말이죠. 이 성장을 했으면 새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보죠, 내가 계속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자꾸 과거에 있는 나한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 싱클레어가 계속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성장을 스스로 지연하고 그러면서 또 어쨌든 자기를 묻힌 사람들을 지나서 앞으로 가고자 함이 이 책에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시절에 저는 이 책을 되게 많이 반복해서 읽었고 10대 때는 솔직히 이해가 하나도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갔는데 아 이런 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20대 초반에 비로소 이해한 청소년 필독서라고. 이게 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10대 나이에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소설 속의 데미안이 10대 전체에 걸쳐서 하는 경험을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20대가 되어서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나라고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10대를 살면서 데미안 같은 질문을 했다면 진학할 수 없다. 맞아. 예. 그 학교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 성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그런 종류의 네.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답하고 실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데미안이라고 하면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를 그냥 해 버리고 그러면 진짜 뭔가 마법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을 데미안에 대해서 알 깨고 나오는 소설처럼 예.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제 적당히 숙성이 돼서 어느 날 이렇게 툭 하고 네. 알을 깨고 나왔더니 이제 성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일 것 같지만 설명해 주신 성장이 지연되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은 성장하고 싶지 않음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눈물 눈물 나 진짜. 네. 저는 이 책에서 진짜 저는 또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싱클레어가 어쨌든 그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당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친구 정확하게는 나이가 좀 더 많기 네. 때문에 동갑인 느낌은 아니고 형 같은 이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데미안이 도와줘서 어떻게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도와줘서 이 위기를 탈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 싱클레어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맞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요. 데미안도 그냥 얘를 지나치고 예. 싱클레어도 지나치고 마치 크로모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네. 예. 그런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싱클레어는 완벽하게 자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이 저금통 속에 있던 돈을 장난감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누구한테 줬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예, 우리 내 아들 새끼 그랬구나. 고생했다. 그리고 나 아들을 데리고 남편한테 가서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그 가족 안에 빛의 세계에 편입되면서 이 경험이 마무리돼요. 그럼 얘는 뭘 배웠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두 세계를 오가는 경험이 주는 엄청난 만족감을 싱클레어는 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이곳을 지키려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좀 재밌었던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싱클레어는 어쨌든 협박을 당하는 동안은 부모님에게 자기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빛의 세계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 취하는 거예요. 맞아. 예.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빛의 세계의 주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놓여 있는 그의 소유인 어떤 맞아요. 존재였는데 이제 나에게 비밀이 생겼고 그러니까 비밀의 이거는 맛. 예, 비밀의 맛인 거. 이건 이를테면 성경에서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는 네.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세계가 생기는 것이고 나의 비밀이 생기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전처럼 어떤 전능하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는 거기서 느끼는 우월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새길이야말로 성장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들 굉장히 탐닉하는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작 해야 될 질문들로부터는 끊임없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 싱클레어는 또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네. 겪는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이 성장이 지연되고 네. 다시 성장하는 과정으로 가고 다시 지연되고 하는 맞아요. 일이 반복되는 패턴이어서 되게 신기하게도 읽다 보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나도 그냥 현재에 만족하기로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약간 인생의 쓴맛을 본 다음에 아는 거여서 사실 이 데미안이라는 책의 멋진 점은 이 책이 중학교 2학년 때 읽어도 멋있는 책이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진짜 싱클레어랑 동갑이야. 거의 비슷한 그죠, 나이기 그죠. 때문에 예. 정말 이거 내 얘기처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집 부자야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더 나쁜 짓 했어. 라는 거짓말을 하는 심리에 대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도 확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을 왜 깨고 나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네. 그런 성장 지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야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다시 읽어야 되는 책이 맞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가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누군가의 영향을 받잖아요. 뭐 피스토리우스로 설명되는 인물, 그다음에 뭐 누구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 사람 만나면 막 번쩍번쩍해요, 눈이. 맞아. 아, 이 사람의 이 말 너무 뭐 암락사스라는 개념 음. 하다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 표현에 따르면 골동품 냄새가 맞아요.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한테서 골동품 냄새를 맡아요. 그럼 이제 아, 내가 이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구나. 사실은 완벽히 같지 않고 갈라지는 지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데 그때도 또 싱클레어는 되게 슬퍼해요. 네. 그렇지만 또 그거를 또 인정하면서 그래, 난 이 부분에서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점들 되게 제가 누구를 만나면 막 이제 그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요. 작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클래식을 편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와, 이 작가 진짜 천재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더 깊이 알면 분명히 그 갈라진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때 약간 슬퍼요. 음. 근데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래서 여기가 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나의 어떤 외피의 정확한 굴곡과 모양 요거를 다잡아 가려면 찢어지는 부분에서 찢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대목들이 그냥 제가 살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선생님들 혹은 뭐 친구들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또 다른 걸 인정하면서 잘 살게 된 그들의 모습도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그 어떤 내면의 이야기와 또 그 내면 세계 바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살면서 우리가 그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한계인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끝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는 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마라. 음, 적당히 해라. 음. 애정도 적당히 어. 주고받고 일도 그냥 적당히 하고 상처받으니까 힘든 일 겪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적당히 해라. 남이 하라고 하는 거 네가 해야 되는 거 한 7할 8할 정도 어디 가서 뭐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정도만 해 같은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알겠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네. 순간들에는 그 끝을 보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딱 그런 이제 이 싱클레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과 정말 처음에는 눈을 번뜩이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지 못해서 안달난 네. 사람처럼 굴다가 이 시간이 약간 지나고 이제 나도 말 좀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라는 맞아. 단계가 맞아. 되면 이제 갑자기 갑자기 골동품 골동품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인간이 나이를 먹는 존재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험을 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때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나이 많은 누구 나를 가르치고 나를 돌봐주었던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골동품 냄새 나는 것 같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천진난만하게 이게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어요. 책에서도 그렇게 네, 말하거든요. 맞아요. 너를 욕하려고 하는 게 어. 아니라 지금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 말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말이 나온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을 해버렸어. 당신에게선 골동품 냄새가 나. 그 얘기를 해버렸어. 그리고 말하는 순간 나도 너무 놀라는 거죠. 예. 알게 됐어. 예. 내가 맡고 있었다는 그쵸. 걸.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내가 하는 입장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골동품 냄새 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정말 나는 계속 내가 싱클레어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예. 피스토리우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상황 이를테면 내가 깨고 나가고 부수고 성장하고 또 어떤 때에는 '성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낭만적인 향수 맞아. 어린 감정에 취해 있을 수 있는 단계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 없는 맞아요. 게 인간의 비극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미 성장이 완료되었고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는 골동품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풍기는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이 예 이제 맞아요. 정말 읽으면서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남한테 특히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보살폈던 누군가에게 "당신에게선 골동품 냄새가 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때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나 예. 무거운 말인 걸 아는 예. 거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뭐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런 말을 더 이상 하게 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내 입에 올리지 않게 된 때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된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너무 공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가 없어요. 근데 결혼 반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결혼 반지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있어도 항상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때 너무 뭐 풀 대출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뭐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랑 남편 둘이 나눈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반지를 하는 게 좀 무섭다. 왜냐면 이 반지라는 게 보석이잖아요. 변치 않는다는 약속인데 나는 변치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될 것 같아. 트랜스폼을 잘하는 관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반지를 하지 않고 우리 반지가 없는 사이가 되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해를 잘 못해서
무슨 말인 거지? 일단 잘 너무 웃겨.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응. 없다는 거지. 또 되게 이제 돈 절약하는 사람이어서 그 돈이 절약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그 공포? 나에게서 골동품 냄새가 날 거라는 공포가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 맞아. 내가 그래서 반지를 안 했지라고 스스로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별하기가 예.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과거의 나하고 멀어지는 것. 맞아요. 근데 이 과거의 나라고 하는 게 물론 어제의 나도 과거의 나고 10년 전의 나도 과거의 나지만 사실은 어떤 내가 나라고 인식한 어떤 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네네. 들면 우리가 거울 보면서 왜 이 얼굴은 뭐지? 얘 누구야? 얘 누구야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외모 면에서든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든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할 때 그 어떤을 만든 어떤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게 맞아요. 20대 맞아요. 중반쯤의 어느 시점이고 그게 왜 더 이렇게 계속되지가 않을까요? 않죠. 예. 특히 체력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를테면은 뭐 내가 어떤 것들을 뭐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막 왕성하게 섭취하고 막 한참 어울려 놀고 이런 시절에 내가 마치 디폴트의 어떤 나라고 하는 인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때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는 그때 그 원형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로부터 멀리 떠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고 있으면 그때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의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꿰어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저는 사실은 제가 책을 소개하고 편집하는 직을 갖고 있지만 그 책 소개할 때도 되게 매번 느껴요. 왜냐면은 제 인생 책입니다라고 하는 책들이 다 20대 중반에 20대 초중반에 읽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더 이상 이 취향이라든가 식견이라는 게 확장되거나 자라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인정을 했어요. 뭔가 그때의 그 진짜 점도 높았던 점성 끈끈했던 나로 내가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내 취향이 완성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도 인생책을 소개하는데 사람이 자꾸 과거형을 쓰니까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성장 소설이라고 할 때 되게 어떤 공식처럼 항상 10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면 10대가 유일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에서 일어난 경험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을 체계로 비하면 서사일 수 있겠죠. 서사를 그 나레이션 목소리가 추월한 시기고 진짜. 네. 그 시기를 넘어서면 그 서사의 양이 너무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쩌면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묵직해지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많은 경험들을 아우르기에 언어가 빈곤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나레이션을 서사가 추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한 경험 하나 가지고 막 수십 문장으로 곱씹잖아요. 이런 책을 보면 사실 이제는 좀 시끄럽다? 읽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데미안이랑 호물밭의 파수꾼이 시끄럽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제 늙었다. 맞아요. 라는 거를 딱 느꼈는데 이 성장소설의 포지션이라는 게 그래서 10대 때 읽기에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 시기를 또 훌쩍 지나서 읽으면 되게 시끄럽다. 뭐 이렇게 한 경험 별거 없잖아요. 그냥 싱클레어가 뭐 10대를 거쳐서 20대가 된다. 맞아요. 성인이 된다 네. 얘기인데 이걸 뭐 이렇게까지 막 현학적으로 설명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게끔 된다라는 점이 참 이 성장 소설이라는 게 포지션이 독특하다. 진짜 독특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불어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랑스 문학 같은 거를 이제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니까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언어를 가졌지만 문학은 독일인들이 했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네네. 해요. 근데 그 문학은 독일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 빌동스로만이라고 하는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이 그죠. 독일인들이 정말 잘 잘 만들고 쓰는. 잘 쓰는 이제 그 장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네. 말이죠. 플로베르도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독일 작가들이 이 장르를 외연을 넓히고 깊게 만들고 막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퉁쳐지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맞아. 있는가.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알게 되고 너무 까불지도 않고 이제 세상이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인격체가 되는 과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주체는 굉장한 폭력적인 일을 겪어야지만 이 자기를 맞아요. 깰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맞아요. 세계에서만 네. 자라서는 이 아이는 충분히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어둠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스스로 질문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을 이런 독일 소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소설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네. 책들을 읽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데미안 성장 소설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왜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있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장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알이 어떻게 깨지는지가 설명이 안 맞아.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제 경험이 없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문장에서 느껴진 제 느낌은 이제 새가 나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그치. 생각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나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면서 깨고 나오는 이미지를 딱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장의 이미지는 정말 그 막 엄청 사납고 알을 먹는 이런 맹금류가 막 위에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 알 속에서 그 맹금류의 그림자를 느낀 새가 지금 안 나가면 죽는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겹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깨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성장이라는 게 저는 피습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폭력으로부터의 피습. 이게 없이 어떤 인간이 정말 성장의 동력을 자기 안에서 100% 찾을 수 있나? 자기 개발처럼?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어찌됐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작품 안에도 크로마와의 일화와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섞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역시도 저한테는 사실은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그 전에는 성장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식물이 막 6월 햇살에 이렇게 막 자라나는 맞아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되게 산뜻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자라나는 어떤 느낌? ING의 느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성장은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가지고 그게 막 나만 이렇게 좀 유난히 이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 성장이라는 거는 일단 맹금류 불에 찔리고 시작. 맞아, 진짜. 그때부터 나올지 말지 네가 결정해. 안 나가면 죽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장 소설이라고 묶여 있는 작품들이 한계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처럼 주인공은 싱클레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는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아이는 맞아요. 성장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을 갖고 보호된 아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싱클레어를 괴롭히는 아이 같은 경우 크로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아이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얘를 때린다라고 하는 식으로 묘사되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에 불과하지만 집에 가면 맞는 아이란 말이에요.
맞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빨리 세상 이치를 깨우쳐야 됐을 것이고 그 세계에서는 힘과 돈이 굉장히 힘이 센 것이고 여자를 아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됐을 것이고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성장 소설을 쓰는 사람들과 비슷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많고 그들은 대체로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 성장 소설 대체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일뿐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런 주인공 아이는 굉장히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랑받는 경험 속에 있고 이제 이런 배경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제 그렇게 애초에 비난받는 아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 성장의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데 애초에 이 알이 부서져 있다면? 이란 생각을 하면 맞아요. 이제 이게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미안 같은 책을 읽을 때에도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크로모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라는 생각. 맞아요. 얘는 어떻게 이제 이 소설이 끝날 즈음에 이제 전쟁터에 간 싱클레어처럼 아마 크로모도 그 나이 즈음에는 전쟁터에 갔을 것이다. 걔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연민하는 감정에서만 맞아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쪽으로 훨씬 더 범죄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아이들이 요구받는 혹은 허용되는 그런 성장의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피스토리우스처럼 이미 나이를 먹었고 이미 성장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말만 해도 골동품을 그러니까 말만 해도 골동품을 나지만 네. 그럼 이런 사람은 지금에라도 이를테면 싱클레어 같은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인간이 어떤 나이대에 충분히 완성되지 못한다면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도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몇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각각의 상징하는 바가 있단 맞아요. 말이죠. 각각 다른 세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중에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데미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하고 네. 매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애적 사랑이 투영된 맞아요. 이상적인 인물이기도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크로머와의 그 대문씬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뭔가 작가님 말 속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딱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실 이 데미안을 통해서 싱클레어가 얻은 건 이제 완전한 선쪽도 완전한 악쪽도 없다라는 것이지만 크로모만이 유일하게 그 절대 악처럼 묘사가 돼요. 맞아요. 예. 데미안도 야 쟤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고 맞아요. 어떻게 완전히 이제 타자화된 악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 대문씬에서만큼은 이상하게 햇세가 크로모의 눈에서 그 장면을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싱클레어 입장에서 쓰면 싱클레어의 얼굴이 보이고 뒤에 대문이 제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부분을 딱 읽을 때마다 전 싱클레어 맞아요. 등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뭔가 모욕을 느낀 것처럼 탁 잡아버리고 싶거든요. 요 녀석 하면서. 근데 그 뭔가 얄미운 감정이 들게끔 딱 그 부분만은 크로머의 약간 뭐 편을 들었다 하긴 그렇지만 크로머의 눈에서 써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크로머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지점이 저도 되게 뭔가 끝까지 궁금해요. 네. 마음이 쓰이는 네. 부분이에요. 이 10대 시절을 지나면서 20대가 되고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러저러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야말로 약간
알이 부서진 상태에서 맞아요.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항상 좋은 행동만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주고받는 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크든가 같은 이야기들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성장 소설의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주인공인 이야기를 또 좋아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스토리우스 말씀하셔서 그런데 피스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피스토리우스의 말에서 어느 순간 골동품 냄새가 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그 비슷한 내러티브를 너무 오랫동안 말한 사람이 갖고 있는 희한한 매끈함과 맞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 눈에 딱 번쩍 뜨이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 계속 듣는 사람에게도 한계가 보이거든요. 뻔하고 반복되고 네, 있고. 네, 반복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계속 오랫동안 반복해 왔음을 딱 듣는 이가 느끼게 되는 순간 골동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는 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청년 만나서 자꾸 가르쳐 주듯이, 너 막, 야, 들어봐. 너 암락사스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배야. 이제는 좀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저도 벌써 약간 그런 걸 느끼는데 이제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중간 거기 직급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을 하면 잘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이 나서.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맞아요. 일단은 직급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건 또 하나의 또 일반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 피스토리오스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의 입장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나이를 쳐먹고도 자기 또래의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또래의 친구는 없어. 왜냐하면 자기 또래는 다 알거든요. 이 레파토리가 얼마나 해묵은 건지를 알아. 이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우정을 유지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 앞에선 으스댈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이 빛나지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하고만 그들만을 데리고 다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다. 유령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들이 있다. 그래서 머리 스쳐갑니다. 스쳐가죠. 네. 이제 그런 것이야말로 이 골동품 냄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또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렇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내 얘기에 항상 반응해줘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으로부터 만족하면 안 된다. 저는 어떤 얘기도 들어봤냐면 이제 이분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된 분이었는데 자기는 20대 중반들하고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막 30대만 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중반인 이제 그분이 대학교에 출강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막 까르륵 웃는다는 거예요. 학점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가 다 듣던 이 30대 여자들이 대노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골동품 냄새 같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해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아. 네. 이번에는 이 데미안 속의 문장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책 속에서 좋아하시는 문장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문장을 꼽았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내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그리고 누구든 자신이 되기 전에 깨뜨려야 하는 큰 기둥에 그어진 첫 칼자국이었다.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선, 라인은 아무도 보지 못한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치료되고 잊히지만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며 계속 피 흘린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선, 그 마음에 있는 라인이라는 게, 우리 예를 들면 누가 제 인생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이렇게 쭉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 만들어내는 아주 커다란 제 덩어리, 마음의 덩어리 이외에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의 생김 있잖아요. 네. 그 생김이 바로 이 본질적인 선,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어떤 몸의 느낌? 근데 이 선이 바로 그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어진 첫 칼자국. 이 선이 칼로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낸 칼은 아닌데, 내가 쥐고 있었던 칼은 아닌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내가 아버지의 신성함에 그은 그 칼자국이 바로 나를 이루고 있다. 라는 점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을 벗어남으로써 첫 그 마음의 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0대 때 겪지 못했기 때문에 20대 때 처음으로 뭔가를 겪고 그거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부모님은 지금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어떤 저의 어떤 그 경험들을 만들어 갈 때 처음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칼자국이 처음에 내가 냈다라는 거는 이상한 희열이 있어요. 맞아요. 기쁘고 뭔가 나 이제 뭐 약간 좀 두렵지만 어른이 된 것 같네. 그러다가 이 칼자국이 또 몇 번 나고 나면 좀 아프고 슬퍼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전 되게 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 자식을 보는데 전 희한하게 그렇게 그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좀 아이를 바라볼 때 슬픈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처음에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뭔가 막 그냥 아들인 것 같은데 태몽도.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딸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표정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지? 요즘 되게 드물게 아들을 기대하는 산모인가? 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얼얼해져서 나오면서 내가 여자로서 겪었던 삶을 이 아이가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작은 나를 또 내려다보는 심정으로 또 마음에 내가 다 닫고 지워진 줄 알았던 그 선이 다시 한번 만져지는 희한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이 우리가 잊혀진 것 같아도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계속 피 흘리면서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 나는 내가 성장 종료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어쩌면 나는 계속 비슷비슷한 국면 혹은 사람, 어쩌면 나를 닮았다고 스스로 믿어서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만 나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지점이 계속 건드려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대목이 너무나 좀 와닿았고, 그래서 제가 저의 아이를 볼 때도 어차피 내가 저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한 30% 정도 알면 많이 아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저 아이에게 내면의 칼자국, 선이 나야만 돼도 자기 자신이 자기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거리 두기를 하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 수치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수치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슬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느꼈던 희한한 부자된 느낌과 맞아요. 희한한 슬픔과 그 희한한 용기,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음에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대목은 되게 저한테는 뭔가 지나치게 비장하면서도 내 마음에 꼭 맞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진짜 그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게 좀 그런 느낌을 네. 동반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비밀이 필요하다. 근데 인간은 항상 나의 비밀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만 맞아요.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럼요. 예, 특히나 사랑하고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걸 다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맞아. 사실은 그 비밀로 하게 되는 것들은 그런 가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비밀로 하게 되는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허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늘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항상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은 도전이에요. 예, 진짜 하게 돼요. 네. 예, 저는 이 아. 데미안에서 저는 한 문장이 아니죠. 한 대목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좋은 부분을 고르신 것 같아요. 예. 딱 맞는. 정말 그러나 우리가 습관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고유한 욕구에서 사랑과 경외를 표했던 곳, 우리가 더없이 진정으로 사도이자 친구였던 곳, 바로 그곳에 씁쓸하고 무서운 순간이 온다.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가는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가려 함을 갑자기 알아차렸을 때 말이다. 그곳에서는 친구이자 스승을 거부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독침으로 우리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 그곳에서는 방어의 타격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얼굴에 적중한다. 그곳에서는 한 가지 유효한 도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충직하지 못함과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치욕적인 기억과 낙인처럼. 그곳에서는 놀란 가슴이 두려움에 차 유년의 미덕들이 있는 아늑한 골짜기로 도망쳐 돌아가며 이런 결렬이 이루어지고 이런 끈도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 예. 이 소설을 관통하는 예, 이 대목인 것 부분도 같아요. 너무 좋은데 이 실제로 그 퇴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그 살면서 벽에 부딪히고 나면 도전했던 것을 다 후회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이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실패 경험은 우리를 항상 엄청난 후회와 맞아요. 그리고 하지 말걸. 하지 말걸 아무것도 안 갑니다. 했었으면 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걸. 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몰고 가고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퇴행적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무언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늑한 골짜기로 도망쳐 돌아가며 이런 결렬이 이루어지고 이런 끈도 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나요? 가고 싶은데 안 되나요?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네. 저글링을 위태롭게 하면서 어쨌든 가지는 마라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그 피스토리오스 얘기가 네. 나오는 대목에 네. 등장하는 그런 구절인데 저는 제가 되게 슬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경외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하고 멀어지는 순간. 근데 그 멀어지는 이유가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승이자 네. 친구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주 등장하는 게 맞아요. 아니고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은 정말 막 그 눈알에 음. 있는 눈동자처럼 막 애지중지하면서 두 네네. 손에 이렇게 올려서 조금도 상하지 맞아요. 않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사람도 인간이었고 실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고 미완의 예. 부분들이 있다. 미완의 존재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의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낡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을 더 이상 예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순간에 '아 그러면 나는 이 관계를 전처럼 공들여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냥 모르는 음음음. 척하고 이 관계가 나한테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여기에 주저앉아도 괜찮잖아.'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복잡한 이런 음. 국면들에서 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질문도 답도 피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데미안 같은 책을 다시 읽게 될 때마다 '아 그치.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음. 왜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음음. 것이지? 그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달라진 거지? 지금 내가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지?' 음. 같은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데미안을 찾게 되는 시점이 그 내가 누군가한테서 골동품 냄새를 맡는 것도 사실은 난 괜찮아. 안 맡은 것처럼 할 수 있어. 음. 그리고 뭐 어떤 내가 뭐 속해 있던 곳이 뭐 나한테 실망감을 줄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괜찮아. 음. 왜냐면 저 항상 이렇게 논리하거든요. 좋은 순간은 또 와.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내가 나한테서 골동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럴 때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 내 두려움을 좀 정면으로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10대 후반이고 자라는 중이고 그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인생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젊을 때 끝나요. 맞아. 너무 젊을 때 끝나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마치 데미안이 이 소설이 사실 제목이 데미안이에요. 맞아요. 싱클레어가 아니라. 예. 근데 데미안이 이 소설 중간중간에도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완전 예. 너무나 맨날 마침맞게 등장하고 사라져.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편지가 와 있고 음. 등장했던 그 데미안이 그 키스를 한 뒤에 약간 내면화되는 싱클레어 내면화되는 그런 은유를 남기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라져서 너가 부르면 언제든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사라지는데 그러면 과연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언제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살면서 뭐 위험에 처했을 때 아니면은 뭐 지혜가 필요할 때. 근데 왠지 싱클레어도 비슷하게 내가 더 이상 성장 못할 것 같아. 멈출 것 같아. 내가 나한테서 맞아. 이제 골동품 냄새가 날 것 같고 이불 덮고 누우면은 이불 속에서 진동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아마 데미안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럴 때 이 작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1919년도에 그 그죠. 전쟁 소설이 끝나고. 예 전쟁 끝나고 출간이 돼요. 근데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1 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이 유럽 지식인 중년의 지식인이었던 헤르만 헤세가 세계와 어떤 자아상에 입은 굉장히 큰 손상에 대한 어떤 돌아봄일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성장이 끝나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해피엔딩의 신호인가? 그렇지 음.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디로 음. 가는가? 음. 전쟁터로 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상황에서 네, 이야기가 네, 중간에서 뚝 끊긴 것처럼 끝나버리는데 네.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는 성장을 맞춰서 어딘가 안전한 곳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란 네.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 시기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쓰여진 책들을 이제 볼 때 종종 생각하는 건데 이때 사람들에게 1차 세계 대전은 약간 마지막 전쟁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전쟁이 있고 음. 더 끔찍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그죠. 시기에 쓰여진 작품인 거예요. 아직 1차라는 말이 붙기 전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땐 진짜 1차라는 말이 네. 없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함의가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거기를 떠나지 못한 싱클레어에게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미안은 진짜 실존 인물인가? 네. 데미안은 대체 뭐야?'라는 생각을 또 읽으면서 하게 네네.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타인처럼 생각하고 뭔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그 존재와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영영 멀어진 채로 그냥 어른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자기와의 대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괴리감 같은 것들로 인해서 네, 생겨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미안이 어쩌면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사랑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 네, 면들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싱클레어가 성인이 되어 갈수록 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다루죠. 엄청나게 네, 중요하게 네.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읽다가 정말 너무 웃겼던 게 그 크나우어라고 네, 네, 하는 이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되바라진 친구. 예. 근데 되바라졌지만 이 친구는 총각인 거죠. 네네. 예. 금욕하는 것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나우어는 내가 금욕함으로써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를 억누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겠어요. 네네.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싱클레어한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 약간 이런 식이고 네. 싱클레어는 글쎄요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읽다가 그 일본 작품 중에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욕이 너무 네, 고통스럽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어떤 욕구를 참는 이 고통스러운 행동이 그만큼 마법적인 결과가 있지 않다면 너무나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금욕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참 인간이 약한 존재라고 네, 생각할 네. 때가 뭐냐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이 네네.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런 식의 함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줘야 예. 어. 그러니까 마법사가 되려면 30살까지 동정이어야 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죠. 그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듦으로써 무언가 얻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어서
옛날에 읽으신 분들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되게 많을걸요. 근데 다시 보세요. 일단은 네. 분량이 많지가 맞아.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음. 않죠. 맞 그리고 예. 그 성적인 욕구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이 성장 지연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싱클레어를 막 끌어다니는 막 아주 중요한 와. 동기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네. 그 욕망이. 근데 그것도 너무나 사실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네네. 완전 네. 완전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헤세의 묘사들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 듣고 읽어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은 재밌다고 느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이제 데미안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좀 늦게 끝나니까 아이를 대신 하원해 주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데 엄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엄마 유료예요. 아무 곳에서도 들으실 수 없어요. 라고 연막을 지고 도망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잘했다. 이건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는 없는 방송을 해야겠다.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 뭔가 계속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기자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가 뭐 잘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정말 그 사실 좋은 청자의 가장 큰 미덕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저도 방송을 원데이 투데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겠다. 심리적 네. 마지노선 정해놓고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님의 눈빛을 보면 계속 무장 해제돼서 이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말 속에서 또 다시 제가 발견이 되고 그 말 속에서 새로운 그런 서사가 맞춰지는 느낌? 자기 서사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굿 리스너는 다른 사람의 자아와 성장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자님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고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까지 하게 되네 라고 하지만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아니라 되게 뭔가 고양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좋은 작품들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자세하게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오늘 코너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예. 이를테면 이 작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읽히는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나를 너무 드러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내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너무 무모하게 맞아요.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오늘 편집자님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아 그치. 데미안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아무 말이나 해도 이야기였구나.' 되겠다. 라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지 네.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니 문 열고 들어가는데 뒤쫓아 따라가고 그냥 그 장면 무서운 장면 아니었어? 왜냐면 이게 이 싱클레어 한테는 되게 무서운 장면이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무서운 장면 그냥 협박당하는 장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한순간이 얼마나 그 오싹하게 네. 짜릿한 네. 느낌을 주는 명장면인가. 뭔가 그 부분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음. 기워 놓은 것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그 부분만 촬영 감독님 다른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이 다른 거죠. 네. 시점샷이 이거 누구 시점샷이지라고 묻게 되는 네. 장면이어서 이제 그런 대목은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 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얼마나 더 변태적인 작품들이 나올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